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원청의 하도급 노동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해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는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일주일가량 남은 가운데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신천지 신도가 대거 입당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밀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전형적 허위사실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분열적 망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남 산청군을 연결해서 폭염 속의 복구에 어려움은 없는지 들어봅니다. 이어서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폭우와 폭염에 대한 대응책도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와 여당이 오늘 노란봉투법 처리 방안 논의했습니다.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이런 방침을 이제 정했는데 이른바 노란봉투법 내용이 어떤 내용이 골자인지 박성민 최고위원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한 핵심인데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뭐 네. 이른바 진짜 사장, 가짜 사장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어떤 계약을 한 하청 업체랑은 사실 협상을 하려고 해도 결국에 이제 그 위로 올라간 원청, 진짜 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장, 원청 사업주랑 직접 그동안은 단체 교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수아비 사장과 이제 교섭을 해야 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원청 사업주랑 직접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늘리고 범위를 확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의 확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건데 네.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이란 문구를 삭제해서 뭐 예를 들면 해고자에 대한 어떤 뭐 복직 투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노동쟁의의 범위로 확대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이제 이익관계라던가 아니면 근로조건에 한해서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건 네.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이 네. 범위를 늘린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건데 사실 불법쟁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이제 갑자기 크게 맞는 경우들이 있었죠. 근데 그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화시키고 노동자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네. 자, 노동계는 법안이 많이 후퇴했다 이런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데 이동수 대표님, 네. 어떤 점이 노동계 불만인 거예요? 어떤 점이 후퇴했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뭐 후퇴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예. 정부가 지금 제시를 한 게 뭐 시행 시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년까지 좀 유예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뭐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시행 시기.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 쟁의 조건 방금 전에 이제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쟁의 조건을 기존에는 이제 뭐 근로 조건으로만 이제 한정 뭐 쟁의 조건이 이제 근로 조건에 한정돼 있었다면은 네네. 뭐 경영상의 결정에도 이제 좀 이 쟁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지금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단 요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신주호 부대변인, 네.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이 지금 이른바 우리가 노란봉투법을 완전히 전면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 어차피 이제 지금 뭐 이제 의석수로 보나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통과시키려면 이런 점은 완화하고 이런 방안이 있는 겁니까? 협상 가능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있어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활동을 옥죄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노동
쟁의가 확대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파업의 일상화, 태업의 일상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누가 가장 그 기업에서의 활동을 주축으로 이끌어 가겠느냐? 귀족 노조가 될 겁니다. 그 귀족 노조에 의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일반 노동자들조차도 눈치를 보고 또 같은 동지의식이라는 그 범주 안에 묶여가지고 귀족 노조의 눈치를 봐가지고 결국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태업의 일상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기업의 생산이 차질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업은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관세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 협상을 함에 있어서 기업의 투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지금 일본이나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기업이 미국 현지에 투자를 하는 금액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관세 협상에 있어서도 기업의 그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그 기업 활동을 옥죄한다면은 어느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해외 기업조차도 우리나라 유치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업 활동을 전면적으로 막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토대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 노란봉투법 그러한 조항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지 뭐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것에 전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님 하청업체 노동자 보호는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귀족 노조의 뭐 힘을 강화시켜 가지고 기업을 옥죄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떤 시각인가요? 아니 근데 기업을 옥죄한다라는 말 자체가 맞지가 않는 게 조건이 하나하나 다 붙잖아요. 이 지나치게 그동안 노동자의 권리를 오히려 제한해 왔던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늘린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은 계속 대두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노동쟁의를 했다라는 이유로 불법 파업으로 몰아서 그 사람들한테 정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축소해버리고 노조를 못 만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를 그동안 기업 측에 오히려 저는 이 명분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동쟁의의 정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거. 사실 이것도 노동쟁의라는 게 기업이 허락한 쟁의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애초부터 뭐 귀족 노조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보는 것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이 주체적인 권리와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편협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반대 시각에서 말씀 들었고요. 자, 당정은 노란봉투법 외에도 상법 추가 개정, 증세카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21조 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서 전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더니 이제 와서 그 부담을 증세로 메꾸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에는 눈 감으며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 위기 국민을 맞아서는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서는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강행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자, 노란봉투법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일단 그 조세제도 개편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했던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아니야 이건 증세다. 그 뭐 부자 감세 원상회복이라는데 이건 증세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수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깔려 있는 것 같고, 근데 부자 감세를 회복시키는 게 주축입니까? 그 내용이 제일 많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 뭐 이제 구체적인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조세제도 개편 TF의 그 활동 목적은 세수 파탄을 해결하겠다. 그리고 조세를 정상화하겠다라는 거고 그동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과하게 어떤 세수를 걷어야 하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는 곳이 있었음에도 과하게 어떤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하면서 깎았던 부분 그러면서 세수 펑크가 크게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상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오히려 지금 조금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신주호 부대변인님. 그러니까 걷어야 할 때서 안 걷었다. 그래서 세수 펑크 난다. 이랬는데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은 결국 이렇게 포퓰리즘적 돈을 이제 썼고 또 더 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증세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인가요? 지금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민생 지원금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굳이 필요한 조치였나라는 일단 생각을 전 좀 하고요. 지금 세수 펑크가 났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법인세를 인하했기 때문에 세수 펑크가 난 것이냐 그거를 좀 따져봐야죠. 지금 법인세를 인하한 것은 2022년입니다. 2022년 12월에 민주당도 동의를 해가지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그때 뭐 했습니까? 왜 그때는 세수 펑크가 날 것이니까 이 법인세 인하 통과시키지 말자 이런 주장 왜 안 했죠? 지금 와서 이거를 민주당이 했었던 주장을 뒤집어 가지고 법인세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눈치 보느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수가 왜 안 거쳤습니까? 경기가 부진했고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기업 활동이 그만큼 위축이 돼가지고 법인세가 안 거친 겁니다. 만약에 경제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고 경기가 활성화됐다면 법인세가 낮았음에도 법인세율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많이 거쳤을 겁니다. 우리가 2010년에 대대적인 소득세 개편이 있었죠. 당시에 거의 전 소득층의 구간에 대해서 그 소득세율을 인하했습니다. 2, 3%씩 인하했어요. 근데 이듬해 소득세는 더 많이 거쳤습니다. 세율을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겠느냐. 결국에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수 펑크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이 정부 여당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수를 더 걷고 싶으시다면 경제 성장에 대한 정책을 뚜렷하게 내놓으면 될 일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옥죄는 이러한 활동들, 이러한 정부 기조만 이어간다면 법인세율을 인상했어도 법인세는 더 안 거칠 거예요. 자, 우리 이동수 네. 대표께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괜찮으시겠죠? 예, 예. 자, 오늘 주제가 이렇게 좀 많아가지고 이번 주 최대 이슈는 한미 관세 협상입니다. 8월 1일 유예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이 이제 뭐 미국과 합의를 이뤄냈고 15%, 25에서 15%, 유럽연합은 30에서 15%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런 국가들, 그런 국가역들이 합의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더 조바심이 나는 측면은 있고 협상팀들도 많이 긴장을 할 텐데, 자, 우리 정부 일단 그 조선업 카드 건에서 미국의 수십조 원 규모 마스카 프로젝트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게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뭐 이제 안 그래도 어제 밤부터 이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먼저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메이크 아메리카 십 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마가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처럼 이 미국의 조선업을 우리 한국이 다시 살려주겠다. 거기에 쉽이 들어간 건가요? 그렇죠. 십 빌딩이 이제 들어간 네, 거죠. 네. 근데 마가에 S가 들어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해양 패권을 놓고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의 이 조선업이 굉장히 많이 쇠퇴를 해가지고 네. 지난해 이제 미국에서 건조된 배가 신규 배가 이제 2척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1,900척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지금 제조업 역량이 워낙 쇠퇴한 상황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조선업에서는 특히 이제 2위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네. 이제 미국에 이제 뭐 우리나라 민간 조선사들이 뭐 신규 조선소도 건설하고 운영해주고 인력 양성도 하고 기술 이전도 해주겠다. 이제 요거를 미끼로 삼아서 이제 관세 네. 협상에서 좀 유리한 어떤 위치를 점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은 농축산물 개방 강력히 원하고 있는 걸 알려져 있고 우리 정부도 협상 품목에 농산물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밝혀서 이 부분이 이제 논의가 되고 어느 정도 또 개방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러고 이제 좀 우려도 많은데 농민단체, 여야 농해수 위원들 뭐 대부분이 지역구가 그럴 거예요. 일제히 규탄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뭐 어떻게 좀 설득해야 할지 이게 어디서 접점을 찾아야 될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대통령실도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고요. 여야 할 것 없이 사실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많습니다. 특히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다만 지금 미국 측에서는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해라, 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직은 뭐 협상이 완전하게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아니에요. 뭐 네. 고윤철 장관이 직접 뭐 협상 그 타결 직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막판 단판을 짓겠다라고 출국을 한다고도 하고.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사실은 이 조건을 완화하고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받을 수는 절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어떤 기술 협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산업 측에서 뭔가 우리 것을 조금이라도 뭐 협력 체계로 끌어갈 수 있는 게 있는지 대신에 어떤 뭐 이런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우리 쪽에 피해를 안 보게 할 수 있는지 다른 조건을 걸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건을 완화하든 이런 협상의 기술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 이건 뭐 워낙 큰 국가적인 사안이니까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사실 여야 할 거 없이 우리의 농축산 그 경쟁력을 좀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될 것이다. 네. 우리가 과거에 그 FTA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산 소나 미국산 농산물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농가, 우리 축산업계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먹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미국산 소보다 한우의 그 품질이 월등하다라는 것을 우리 소비자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관세 협상에 있어서 우리의 카드로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축산업계가 최대한 타격을 입지 않도록 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있어서 여야 할 거 없이 초당적으로 좀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 문제는 네, 이동수 대표님. 신주호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참에 저는 우리가 이 시장 구조의 어떤 개혁의 어떤 마중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농업 분야가 대체로 다 이제 영세하고 규모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또 물가가 비싼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한국은행에서 낸 보고서에도 우리나라 물가가 비싼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그 농산물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좀 이 수입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화도 하고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좀 막기만 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지렛대를 삼아가지고 한번 시장을 좀 구조조정하는 개혁하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이 2022년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직접 만나서 들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마한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이제 윤 대통령을 도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와 관련한 언급을 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폭로와 주장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소개된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발언 정말입니까? 소문으로 무성했던 윤석열과 신천지의 밀월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천지 봐주기, 그 대가로 신천지 신도 10만 명의 책임당원 입당과 윤석열 지원,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내부 문제로만 치부할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회복, 윤석열 심판, 내란 종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윤석열 경선 후보 선거 지휘하던 권성동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압승한다고 큰 소리친 배경이 이거였구나. 신천지, 통일교 등 종교 집단 때문이었다. 이게 이제 홍 전 시장 주장이고 권성동 의원은 전형적인 허위 사실이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열적 망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양측의 주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긴 후보 윤석열을 도왔다고 홍 전 시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만희 교주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만희 교주가 홍 전 시장한테 얘기했다고 본인이 주장하는 거 네, 아닙니까? 대선이 끝나고 이분을 만났는데 예. 그 만난 자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만희 이분의 그 말에 신빙성이 과연 있을까요? 이분은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이비 교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의 그 어떻게 보면은 농간이라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 대선 당시를 좀 복기를 해보면 그때 이제 책임당원 한 달치 그러니까 원래 석 달치 당비를 납부해야지 책임당원 지위를 부여하고 선거권이 주어졌는데 한 달만 납부해도 그 선거 대선 경선에 투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한 달 납부한 당원한테도 선거권을 주는 게 홍준표 당시 후보한테 유리하다 그랬어요. 홍준표 당시 후보가 청년층의 압도적인 지지 그런 열정적인 그런 그 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오히려 홍준표 후보한테 유리하다라는
그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왜 지금 대선 끝나고 몇 년 뒤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신천지든 어디든 대거 입당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당원의 폭, 당원의 숫자가 확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러한 구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완만하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늘어나는 구간이 있었지만 확 늘어났지만서도 이렇게 대거 누군가의 조직표가 한 번에 들어왔다라는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가 못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본인한테 이거 사실 홍준표 당시 후보도 주장을 했을 겁니다. 한 달 납부한 당원들한테도 투표권 줘야 된다.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주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와서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은 대선에 2번 연속 경선에서 패배하니까 목리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당을 향한 그 분열적 언사를 좀 중단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박성민 최고위원님은 좀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원래 내부 고발자의 폭로가 제일 정확하고 무서운 법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사실 그동안 설처럼 있었지만, 지금 뭐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뭐 통일교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그 교인들을 동원해서 가입시켰고 특정 후보를 밀었다라는 네. 얘기가 계속 있고, 심지어 그 통일교 간부와 지금 이제 건진법사를 사이에 두고 김건희 씨가 뭔가 연관과 유착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좀 가볍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홍준표 시장이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하냐까지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홍 시장이 칼을 갈았고 그동안 참아왔던 어떤 진실들을 좀 폭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동수 대표님.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가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 등 금품 준 의혹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신천지, 통일교 등 이런 종교 집단이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어떤 후보를 뭐 지원했다는 의혹. 뭐 이거는 예를 들어서 홍 시장의 과장된 주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뭐 실체가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데 앞으로 좀 파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네, 뭐 물론 사실 이제 종교 집단에서 이제 교인들이 단체로 이제 어느 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뭐 특정 후보를 밀었다, 이게 이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지금까지 거론된 어떤 종교들의 이 사회적인 이미지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파장이 커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참에 우리가 이 경선제도 그리고 당원 시스템에 대해서 좀 고민하지는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신전 부대변인 말씀해주신 것처럼 21년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그 4.7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뭐 이대남, 뭐 2030 남성들이 뭐 국힘을 지지한다, 이것이 이제 바람이 불면서 6월달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선출이 됐었고, 그 열기를 몰아서 이제 경선에 좀 붐을 만들고자 이제 당원 기준을 굉장히 낮추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보면 우리 정당들이 이제 경선에서 어떤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당원 문턱을 굉장히 많이 낮추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막 팬덤들이 이제 당에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네. 2000년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많은 정당이 이 권리당원, 뭐 그 당시에 진성당원 뭐 이런 표현 썼었는데, 이 책임당원 같은 이런 그 당원들의 책임 있는 당원의 기준을 월 당비를 뭐 2,000원씩 6개월 이상 내야 이제 책임을 주겠다, 뭐 이런 이 기준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네. 점점 낮아져가지고 요즘은 뭐 3개월에 뭐 월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낮아졌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의 어떤 집단이나 조직이 당내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이런 토양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저는 우리가 그래서 뭐 경선 흥행도 물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지만은 네. 당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얘기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계속 나오고 또 주말 사이에도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막 과하게 칭송하는 그런 얘기에 이어서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과는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경종을 울렸고 대한민국의 문명을 한 차원 높였다. 이건 엄청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반면에 김문수 후보를 대선 때 지지한 40%는 우매한 사람들이다. 이준석을 지지한 2030은 이준석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이다. 정성호 의원 예결위원장 때 왜 추미애 의원이 말하는 걸 좀 강하게 제지한 적이 있거든. 이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제는. 그랬더니 아주 욕설을 써가면서 정성호,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성호 같은 인물이 많은 것이다. 뭐 이런 거고.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발언의 수위가 좀 있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뭐 유야무야 넘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설령 거취를 정리하는 선까지는 안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본인의 입장 표명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통합적으로 사과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정부의 공직을 맡게 된 만큼 이제 언행에도 신중히 하겠다 정도의 이야기만 나와도 저는 좀 이 국면을 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단순한 어떤 비판이나 뭐 비난을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생산적인 비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에 대한 비방도 섞여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나친 폄훼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빼고는 예를 들어서 한때 좋은 평가를 했던 조국 대표까지 총선 국면에서는 이제 약간 비난의 그 화살을 받았고, 자 근데 신조 부대변님, 딴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사를 그 실무를 총책임지는 70만 공직에 그 자리로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분이 지금 인사혁신처장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인사의 좀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 아부와 아첨의 혁신적인 인사를 지금 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다 보면은 그 휘하 있는 공무원들이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아첨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잘못 가고 있고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직언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을 필요가 있는 공무원 집단이 결국에 모두 숨어버릴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이재명 정부는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차관급의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네. 자리인데 지금 이 수많은 수백 가지 얘기들이 왜 이게 걸러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경기 라인, 성남 라인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강선호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직 후보직을 사퇴하라는 그 전화를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일 때부터 알고 지낸 그 오랜 문고리 측근이 이런 걸로 짐작했을 때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다. 정권 지금 출범한 지 한 2달 좀 넘었죠. 2달이 안 됐죠. 2달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맥이 이어지다 보면은 결국에 이재명 정부의 말로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자, 이동수 대표님 말씀해 보세요. 네, 저는 사실 뭐 요 정도 논란 없는 정부는 어딨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냥 매 정부 출범할 때마다 그래도 몇 명 정도 이제 요주의 인물들이 이제 좀 논란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뭐 사실 지금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이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는 보는데 다만 이제 이분이 좀 전에 박성민 전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뺀 나머지 분들 그냥 당내에 심지어 친명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장관까지도 지금 공격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저는 이 외부의 논란보다 오히려 이분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민주당 내에서의 분열이 좀 더 가속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 원내 대변인이 이분 뭐 사과해야 된다고 했다가 1시간 20분 만에 아주 개인 의견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여당 안에서도 좀 헷갈리나 봐요 지금. 네, 근데 지금 뭐 피하 식별하는 과정이겠죠. 근데 네. 지금 가뜩이나 당대표 선거 하고 있는데 이제 정청래 후보 대 박찬대 후보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명심 대 당심의 뭐 경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만약에 이분의 논란이 좀 더 커질 경우에 이제 이 지금 정부 초에 이 친명이 좀 분화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이제 위기를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듭니다. 이분 보면 예를 들어서 정치에 얼씬하지도 말아야 될 인물이라고 거기 포함된 사람이 지금 비서실장하고 있고 우리가 세 글자 비속어로 모양새를 뜻하는 세 글자 비속어로 저 봐라 저 했던 사람이 지금 정무수석하고 있고 또 뭐 그렇게 비난했던 분이 저 인사혁신처장하고 항상 업무적으로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게 행안부 장관이거든요. 네. 그분이 또 행안부 장관하고 있고 이게 그래서 근데 되게 깝깝하겠어요. 네, 근데 보통 보면은 대통령이 이제 막 전 정부가 특히 그랬죠. 대통령이 이제 고집불통으로 막 나가려고 하면 당에서 그래도 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곤 하는데 네. 지금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막 부산 지역으로 또 막 좀 외연 확장을 하려고 하고 비명계 인사들도 요직에 안 치고 이렇게 좀 외연 확장을 도모하고 있는데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자는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광역에 좀 넓은 범위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곤란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짤막하게. 예, 예. 최동석 처장의 그 발언들이 논란이 된 다음에 네네, 신조 부대변인. 친문 의원인 윤건영 의원이 바로 공개적인 비판 입장을 내놓았고 매우 치욕스럽다. 예, 최근에는 또 박지원 의원께서도 최동석 처장에 대한 그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으셨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이 생각보다 약하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최동석 처장을 계속 안고 간다면 오히려 당내의 비명 세력,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토 세력을 더 키워줄 우려가 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민주당이 분화될 수밖에 없죠.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퇴근 시간대가 다가오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종일 돌발 구간 잇따르고 있는데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구리시계에서 신내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은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하남 쪽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인데요. 안동 분기점 진출로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부산 방향 진출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셔서 지나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최근에 전한길 씨가 자신을 따라 10만 명이 당원 가입했고 내가 지지한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겠다. 내 쪽으로 온 사람을 최고위원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서울시당이 윤리위원회 열고 전한길 씨 징계 여부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 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겁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엄단해야 된다. 이분이 뭐 정치 활동을 하는 거 자유 인정하게 합니다. 저는 인정하고 하지만 전한길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일반적인 당원, 그냥 평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일반 상식과 괴리된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부정선거를 주창했던 분이란 말이죠. 이런 분을 국민의힘이 안고 간다면 결국에 국민들한테 저 당은 우리 국민을 생각하기보다 이런 음모론에 휘감긴 정당이다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당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의 선거 승리 그 자체 그 토대를 부정하는 분을 저희가 안고 간다면 국민의힘이 민주적인 집단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상실될 수도 있죠. 네, 이동수 대변인, 제가 신주호 부대변인 말씀대로 취지로 최근에 이제 장동혁 그 당대표 후보가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여쭤봤는데, 자 그럼 전한길 씨 같은 분을 왜 이렇게 또 이게 뭐 좀 윤 전 대통령처럼 절연하거나 이렇게 끊어내거나 거리를 두지 못하고 왜 뭐 그러는 게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당을 더 멀어지게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일단 그런 분들을 다 쳐낸다기보다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못하게 관리하면서 그래도 나름 스피커들을 다 쳐내면 당이 그럼 누가 싸우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완화시킨다고 해도 당의 어떤 일부분이라고 해도 그 일부분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당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런 목소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말씀 주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좀 전에 이제 신주호 전 부대변인께서 주장하신 데에도 동의를 해요. 근데 저는 이 전한길 씨를 국민의힘이 징계하고 내쫓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분이 논란이라 할 게 사실 기존에 그냥 정치판에 뛰어들기 전에 존경받는 한국사 강사였잖아요. 이런 분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탄핵 반대하고 뭐 부정선거 주장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충격 때문에 뭐
뭐 극우가 됐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사실 논란이랄 게 이거 말고는 이분이 뭐 무슨 막말 어떤 욕설이나 비속어 이런 걸 한 것도 없고. 아니 그래서 예. 제가 드린 질문은 이런 패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을 괜히 막 징계하고 해가지고 더 키워주기보다는 관리하는 게 그냥 낫다는 조용히 거잖아요. 관리하는 예. 게 낫지 않냐. 근데 관리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왜냐면 그래요? 지금 이분이 주최하시는 그 유튜브 채널에 지금 당대표 후보자들 뭐 줄줄이 나가서 이제 경쟁적으로 지금 나가려고 얘기하겠다 하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계엄과 탄핵 전국에서 나름의 이제 팬덤을 모은 상황에서 예. 지금 이분을 과연 이렇게 내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이 앞으로 개혁하기엔 더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박상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 문제를 비롯한 이런 비슷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 대응은 쉬워요. 전한길 씨가 정답은 항상 나와 있어요. 목소리를 못 내게끔 그 사람의 입지가 없으면 전한길 씨가 밖에서 아무리 뭐라고 떠든다고 한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전한길 씨의 발언이 시시각각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 네. 거기에 편승하는 권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전한길 라인을 타겠다고 나서는 후보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 후보자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전한길 씨의 유튜브라든지 이런 방송에 출연을 하겠다. 전한길 씨와 뭔가 이제 협작을 통해서 이 당대표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당이 수렁으로 가는 거고요.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셨는데 명확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그랬던 거고요. 사실은 선을 그으면 될 문제예요.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으면 될 일입니다. 네. 근데 지금 누군가는 호응을 하고 누군가는 거기 편승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동수 대표님. 당원 문턱을 너무 낮춘 것과도 전 연관이 있는 게 당원 문턱이 높으면은 예. 당원으로서의 뭐 의무도 생기고 이러면은 진짜 그 애당심이 있거나 그 당의 어떤 가치에 동조하지 않으면은 당원으로 가입을 안 하잖아요. 근데 당원 가입 문턱이 워낙 낮아졌다 보니까는 전한길 씨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제 10만 명 당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경선 때 영향력 행사하고 또 경선 끝나면 우르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당원 시스템 제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신지호 부대변인 이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 끌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당의 이미지에는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윤 전 대통령보다도 저는 예. 부정선거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분이 그 대선 기간 중에 부정선거 영화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모시고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국민의힘의 모든 의원들과 국민의힘 모든 구성원들은 선거 승리 그리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진짜 각지에서 고군분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부정선거 영화를 보면은 네. 이 선거는 선거 시스템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국민 여러분 선거하지 마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빠져나간 표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과연 국민의힘에 지금까지 도움된 게 무엇이 있느냐? 저는 하등없다고 보고 저희가 빨리 이분을 내치지 못한다면은 지금 사실 당원으로 가입했다 이것도 본인이 얘기해서 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이슈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당에서 내쳐야지 그나마 저희가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그 개변들과 우리 당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네. 저희 당내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 일어탁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한 마리 물고기가 국민의힘 전체를 흐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어제 당대표 TV 토론회 열렸습니다. 자, 두 분이 한 목소리 내는 부분이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뭐 검찰 개혁도 그렇지만 내란 세력과 협치는 없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선거용 발언입니까? 실제로 앞으로 협치는 없는 겁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기존에도 있던 그 마지노선이에요. 저희가 협치를 한다고 했지 내란 세력과 협치를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에 동조했고 혹은 그걸 방조했고 혹은 윤 전 대통령을 과하게 옹호하면서 헌정 질서를 어지러뜨리는데 기여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협상의 대상, 협치의 대상은 아니에요. 오히려 책임과 처벌의 대상인 것이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저는 대원칙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내란 세력이라 그러면 어디까지 그 범위를 정해가지고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글쎄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 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 체포 막겠다고 한남동 관저로 달려갔던 그 40명이 좀 넘는 의원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부터 사실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45명 정리. 여러 명이 얘기했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얘기하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신주호 부대변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저희 당 의원이 지금 107분인데 그중에 45명이면 뭐 한 40%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내치면은 국민의힘은 누가 이끌어 가느냐. 그런 현실적인 고려들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제가 어제 사실 그 민주당 그 당대표 토론을 보면서 놀란 게 내란 세력 이것도 놀랐지만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 나랑 맞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다. 그걸 하면서 협치는 없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게 과연 정부 여당의 당대표 후보들이 적합한 태도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강성 발언을 이어가가지고 지지층을 규합하려는 목적은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이 정권도 가져갔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거의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인 의석의 거대 정당입니다. 게다가 지금 사법부도 계속 겁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대 정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이라고 몰면서 궁지로 이렇게 몰아간다면 과연 정치가 복원이 될 것이냐, 이런 식의 보수 학살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여당의 당대표 후보들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보수 학살이고 거의 뭐 정치적인 홀로코스트를 자행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홀로코스트를 했었던 히틀러와 나치의 말로가 굉장히 처참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파탄시키는 모습들은 결국에 이재명 정권의 암적인 그런 존재로 남을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이동수 대표님 사법부 뭐 공격 얘기도 했는데, 정청래 후보는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법관 평가제 도입한 내용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뭐 박찬대 후보도 뭐였죠? 이게 법관이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법,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오면 동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국민의힘 45명 의원 제명 결의안도 이제 발의한 바 있고요. 자. 어쨌든 선거까지는 선명성 경쟁은 뭐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선출이 되면. 저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갑자기 이제 협치 논쟁이 또 이렇게 올라온 게, 이제 정청래 후보자가 아무래도 이제 박찬대 후보자를 압박하기 위한 그 목적에서 처음에 협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성한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아무래도 보면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당원분들께서 이제 좀 선명한 선명한 정당을 굉장히 선호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보면 뭐 내란 종식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개혁 이런 걸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 국민의힘을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계신데, 이제 박찬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나름 좀 협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전당대회에서 완전 이제 표 차가 거의 6대4, 뭐 6.5대 3.5 이렇게 난 거잖아요. 네. 그 이게 점점 이제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렇게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게 아닌가.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선명성 경쟁이 중심이 돼서 전당대회가 끝날 경우에 또 이제 정당 자체가 이제 검찰 개혁이나 이런 이슈에 완전히 매몰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는 뭐 긍정적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보면은 그 지방선거인데 그 민주당에서 나온 핵심 의제가 이제 검수완박이었잖아요. 검찰 얘기를 너무 이제 강하게 몰아붙이다 보니까 결국에 패배를 했는데, 그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보니까 김건희 특검이 오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대표 손질 하루 만에 압수수색이라면 정치적 망신주기다. 근데 특검은 뭐라 그랬냐면, 이 대표의 해외 일정 때문에 사실 그 시기를 우리가 그걸 보고 다 맞춘 거다. 뭐 어떤 그 민주당 쪽 패널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당대표 선거할 때 하랴, 그런 것들 다 그럼 수사를 하지 말라는 법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박소민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어떻게 뭐 보세요? 그렇게 치면 사실 할 수 있는 때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선거 전에 하면 왜 뭐 선거에 개입하냐라고 할 거고, 아니면은 뭐 그 훨씬 뒤에 하면 뭐 그때도 다른 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치인에게 항상 일정이란 있는 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어쨌든 일정을 좀 보고 해외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피해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압수수색의 명분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공천 개입 당시 그때 이제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였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압수수색의 명분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네, 짤막하게 신주호 부대변인. 이 정치 보복이 정말
무차별 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굉장히 압박했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 그 이동호 씨가 했었던 그런 댓글까지도 다 끄집어내면서 굉장히 그 이재명 일가의 도덕성에 상처를 줬었거든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분개심에 찬 것인지 이런 식의 정치 보복을 이어가고 있는데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주제를 바꿔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론이 쏠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9일이었나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 대표를 특별 면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하죠. 자, 지금 정확한 명칭은 그거긴 한데 우리는 그냥 특별 면회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자,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같은 분은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입시 비리로 복역 중인 조 전 대표를 특별 면회한 건 국민을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의원 시절 후원회장도 했다고 해요. 그래 두 분이 좀 막역한 사이여서 같다고는 하는데,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아니 인간으로서 도리를 한 겁니까? 인간적으로 만났다 면회를 갈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면회도 네. 못 간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누구도 그거를 제한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뭐 사면론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였기 때문에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면회를 갔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더 불거지고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인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고 네. 그 뒤에 이제 사면은 사실 오히려 저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제 온전히 결단해야 될 문제인 거고 사면에 대해서 아직 뭐 대통령실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걸 지금 상황에서 우원식 의장이 갔으니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지나친 네. 확대 해석이고 네. 우원식 의장이 갔으니까 이제부터 사면 얘기를 해보자 하는 것도 너무 과한 해석인 거죠. 그거는 네. 뭐 연결고리가 그건 인과관계가 조금 무리가 있어 사면은 그리고 보이는데. 사실 대통령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예. 자, 강득구 민주당 의원 SNS 통해서 조국 전 대표 사면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과하게 받았다 하고 정성호 법무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은 양형이 과하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이동수 대표님. 네. 정격 사면할까요? 전망. 저는 어려울 것 같은 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 7월 3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계열 그 야당들이랑 이제 오찬을 했었어요. 이제 네. 그때도 이제 그 자리에서 조국 전 대표 좀 사면해달라 이런 얘기를 이제 의원들이 꺼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답변을 회피했었거든요. 네. 근데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징역 2년을 받았는데 이제 한 4분의 1 정도 네. 형기를 보낸 거잖아요. 이거밖에 안 보냈는데 이제 당장 사면하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조국 전 대표 해주면은 보수 쪽에도 누군가는 해줘야 이제 균형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만약에 임기 초에 했을 때 또 진영 내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고, 저는 가장 큰 거는 조국 전 대표 사면할 경우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구심점을 다시 세우는 격인데, 지금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 최근 이제 몇 번의 이제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또 이제 호남 지역을 놓고 경쟁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그런 리스크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감수할까? 차라리 그냥 욕먹고 한 번 욕먹고 사면 안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합리적인 결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어떤 역학관계에서도 더더욱 안 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신조 부대변인 어떻게 전망하시며 이 문제가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이 계속해서 청구서를 좀 내밀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과연 청구서를 내밀 상황이 되느냐. 네. 본인들이 대권 후보를 안 낸 거는 저는 안 낸 게 아니라 못 낸 거라고 봅니다. 그 당에서 조국 아니면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습니까? 본인들이 못 낸 걸 가지고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국민을 좀 우롱하는 거라고 보고, 이 문제는 저는 원칙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일단 원칙적으로 보면은 조국 전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네.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한민국에서 공정이라는 가치를 크게 훼손시킨 아주 중대한 비위자입니다. 중대한 범죄자예요. 이런 분을 사면시키는 것이 과연 원칙과 국민적 상식에 맞느냐라고 볼 적에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 정치적으로 보면은 아직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달도 안 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뒤를 이을 친명계의 대권 후계자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조국 전 대표는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서 있어요. 이런 분을 지금 사면하게 되면은 민주진영 내에서도, 그러니까 범여권이죠. 범여권 내에서도 굉장히 향후 대권에 대한 그 투쟁이
본격화될 겁니다. 갈등이 벌써부터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동력은 상실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차기 주자를 정하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이라는 폭탄을 떠안고 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 할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짧게 대답들 한마디씩 해주세요. 김여정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담화문을 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제안이 나오든 흥미없다.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대북 확성기 중단하고 통일부 명칭도 바꾸려고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북한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근데 이제 이 민주 진보 정부가 들어설수록 오히려 북한한테는 위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좀 이 북한 측에서도 느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굉장히 우려하는 게 자국의 청년들이 한국 문화에 물드는 걸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도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이런 것들 제정해가지고 한국 드라마 본 청년들 막 총살했다 이런 기사들 네네.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데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이제 대북 이 화해 기조가 확산될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문화가 또 자국으로 흘러 들어갈 것을 좀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해 기조가 오히려 역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2000년이었는 날 그때는 보면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한국 가수들 가가지고 공연도 하고 이랬었는데 예.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북한에서 아예 그런 것들도 허용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맥락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조 부대변인 짧게.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10초만 하면 제가 볼 때 이거 새 정부 길들이기와 그리고 한반도 두 국가론의 형태로 지금 북한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평화 위해서 일관된 행동을 하겠다라고 대통령실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북한의 과도한 여러 가지 공세적인 멘트들에 일희일비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평화가 밥을 먹여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면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식크루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9살 민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숨이 멎는 듯한 시간을 견딥니다. 한 달에 160번 이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발작. 심각한 형태의 소화 발작인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을 앓고 있는 민호는 음식을 삼키기도 어렵고 몸을 가누는 일도 쉽지 않은데요. 그런 민호 곁을 지키는 건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엄마뿐입니다. 앞은 잘 보이지 않지만 민호의 고통은 누구보다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는 엄마. 자신보다 민호의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기도해보지만 기초수급비만이 전부인 막막한 현실. 엄마의 눈물과 근심은 하루하루 깊어만 갑니다. 민호와 엄마가 지금의 힘겨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7말 8초가 시작되는 7월의 마지막 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서울은 36.4도까지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정선이 38.3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밤낮으로 열대야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로 밤사이 열대야의 기준인 25도 이상을 대부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에도 전국 최고 체감 온도는 35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7도, 세종, 대구 36, 강릉, 광주 35, 부산, 제주 32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7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서울 등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습니다. 저녁까지 서울, 경기 동부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5에서 30mm가량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역시 내일 늦은 오후 한때 경기 북동부나 강원 중남부 산지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거의 모든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 전남과 제주 일부는 가장 높은 위험 단계도 예상되고요. 오존 농도도 내일 좋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5.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별도의 취임 행사 없이 바로 업무에 들어갔던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임명식을 진행합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오늘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적 분위기 속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관세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를 포함한 EU산 제품에 일본처럼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대신 거액의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약속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지난주 전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2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경남 지역은 13명이 사망해서 인명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특히 산청 지역엔 기존 산불 피해가 컸던 데다 집중호우까지 내리면서 침수와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현재 현장 상황은 어떤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유진형 경남 산청군 야정마을 이장과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잇따라 연결해서 얘기 들어봅니다. 먼저 유진형 이장님 전화 연결합니다. 유진형 이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장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폭염이 지금 굉장합니다. 수해 복구로 정신 없으실 텐데요. 지금 어디서 어떤 복구 작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이제 야정마을에서는 수해를 입은 집들에서 뭐 흙탕물 젖은 옷가지와
네. 가구 가전제품들을 밖으로 꺼내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재도구나 어떤 옷가지나 이런 어떤 살림살이 같은 거를 밖으로 예. 꺼내고 계시다 이거죠? 예. 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작업의 거의 초기 단계라고도 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야, 그러면 이게 꺼내시면서 이걸 과연 언제까지 하나 이런 뭐 한숨도 좀 나오시겠네요. 뭐 한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유, 지금 가족들 집안마다 이렇게 가족들 같이 하고 계신가요? 예. 아, 그렇군요. 저희 뭐 가족은 해봤자 내가 뭐 와이프하고 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자녀분들은 어떻게 도시로 나가셨어요? 예, 다 추가했습니다. 예. 그럼 뭐 예. 어떻게 뭐 자녀분들이 와서 좀 주말에는 돕고 그렇게 하셨겠네요? 예, 저 뭐 어제 아래 왔다 갔는데 예. 뭐 또 딸이 또 아를 또 아기를 낳아가지고 네.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예.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손주 보러 좀 왔다 갔다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상황에 이렇게 그 어려운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참 마음이 그러시겠습니다. 예, 첫 손주인데 가고 싶지만 이 뭐 복불리에서는 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예. 자, 산청군 야정마을 특히 침수 피해 컸습니다. 피해현장 말대로 폐허란 얘기 있는데 눈에 보시기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장님? 예, 뭐 눈으로 봐서는 뭐 완전히 뭐 폐허가 됐다고 봐야죠. 폐허예요. 예. 뭐 온 마을이 전체 뭐 폐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주민들이 모두 마을회관으로 대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 자체도 어려움이 크실 텐데 뭐 무슨 얘기냐면 식사, 각종 생활용품의 지원이라든지 잠자리, 쉴 공간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행정에서 도시락을 보내줘가지고 마을 회관에서 지금 뭐 공동으로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옛날에 한 거의 한 25년, 30년 전에 수해 피해 저는 경기 북부 지역으로 주로 많이 갔었는데 가보면 막 완전히 폐허가 되면 물도 잘 안 나와가지고 수해 지역에 물이 없어요. 또 막 화장실 같은 것도 불편하고 그랬던 기억 나는데 그런 거는 잘 이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까? 지금은 비 오고 나서 한 들어온 지 전기와 물이 들어온 지가 불과 한 이틀, 한 3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동안은 더 고생하셨겠네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장님 처음에 이제 대피령 내려졌을 때 마을회관에 방송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때는 방송이 안 되니까 저희 말에는 젊은 친구들은 많지만 남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방송이 안 되니까 우리 동네 젊은 친구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를 모시고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자, 근데 이것도 또 제가 듣기로 야정마을에선 인명 피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대피 과정이나 복구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다치신 분이나 또 고령자분들 하도 덥고 이러니까 건강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 뭐 노인분들은 전부 다 마을 해관에 계시고요. 예. 젊은 친구들은 이제 뭐 하우스가 완전히 폐허가 돼 놓으니까 뭐 농가에 가서 뭐 자기 일을 하고 있는 하우스라 하면 비닐하우스 말씀하시는 거죠? 딸기 하우스입니다. 딸기 하우스, 딸기가 산청 딸기 유명하죠, 참. 예. 그게 거기에 보면 생수도 산청에 여러 군데 그 생산지가 있는데 여하튼 지금 이제 딸기 하우스 말씀하셨는데 이장님 축사에 있는 가축들도 되게 고생하고 있을 거예요. 사육시설 대부분 이제 피해 입은 데다가 폭염까지 이어져서 되게 그 가축들도 힘들 텐데 사료나 물 같은 거 공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 축사 쪽에는 좀 문제가 약간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축사가 무너지고 이런 거 없어요? 지금은 우리 동네에 뭐 한 10여 농가가 축사를 하고 한 1,000도를 키우고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 뭐 한 30%는 소가 떠내려가고 뭐 하우스 안에 죽은 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야정마을 인근에 이제 산이 있다고 들었는데 산사태 피해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저희 뭐 몇 군데 피해가 있지만
뭐 삶의 최우선이라 뭐 그것까지는 아직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 뭐 인명 피해 없으시다는 거 보니까 산사태가 뭐 민가를 뭐 심각하게 덮친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 봐요. 아,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 그건 참 다행이네요. 예, 다행입니다. 자, 이장님. 예. 대형 산불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된 게 우선 지난 3월입니다. 그때는 예, 이제 예. 대형 산불이었어요. 불과 예. 넉 달 만에 또다시 이번에는 폭우 피해로 예. 특별 재난 지역 선포됐습니다. 무엇보다 예. 주민들 마음이 되게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가족들이 손잡고 또 주민들이 힘 합쳐서 일어나자 그런 얘기도 좀 하십니까? 많이 하죠. 좀 힘이 됩니까? 그런 얘기 나누면? 서로 얘만 사면서 살아가고 있죠. 서로 어차피 비닐하우스는 배가 되는 상태라. 네. 서로 만기자식하면 서로 웃고 맙니다, 그만. 그래요? 이거 없어서. 예. 그래도 이렇게 군청에서 나오면은 이거 확실하게 좀 이렇게 지원하고 다시 복원하는데 저희가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들 합니까? 공무원들이? 예. 일단 행정적으로는 지금 저희들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네네. 예, 재정적으로는 아직까지 저희 농가에 지원되는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건 아마 차후에도 좀 대책이 마련될 걸로 예상은 됩니다. 네. 네. 제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일단 폭염 속에 복구 작업 아까 이제 옷가지나 가재도구 같은 거 꺼내고 계시다 그랬는데 사실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현장 취재 많이 가봤지만 꺼내고 밖에 꺼낸 거 닦고 안에 복구하고 건물 무너졌으면 세우고 그러고 다시 넣고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일입니까 시간이 사실은.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요. 지금 아직 꺼내는 단계라 그러니까 얼마나 가야 될 길이 멀어요. 앞으로도 저희 집에 들어가려 해도 저희 집도 짐수가 돼가지고 아직 아마 한 달 정도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아이고 예. 고생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 방면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이장님 보시기에 특별히 불편한 부분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어떻게 좀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솔직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저기 공무원들이 도와주고 있어도 또 불편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놓으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한숨 소리는 온 마을을 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숨 소리가 온 마을을 덮고 있다. 예. 그리고 정신 고통해서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들고요. 여튼 행정적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공무원들이 와 있긴 하지만 여튼 또 주민들 스스로 일어서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장님이 지난 3월 말고 최근에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지나면서 이건 주민 입장에서 피해 지역 주민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를 가장 원하는지 하고 이런 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들은 지금 심정은 어린 아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심정이고요. 그래요. 어쨌든 손이 많이 모자라다. 이게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농민들이 바라는 점은 지금 저희 마을에 제방 쪽이 좀 4년째 지금 4번째 지금 그 한 자리에서 그 개방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강을 좀 높여주시고 제방도. 하루 속히 제방 문제부터 좀 일단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재정적인 지원 이런 거는 나중에 나오더라도 당장 조금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제방을 좀 더 높고 튼튼하게 새로 건설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그래, 이거 한 군데서 4번이나는 제방이 터졌으니까.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기지 말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부터 제방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이장님. 감사합니다. 네, 하루빨리 복구 작업 마무리하고 일상 되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야정마을 유진형 이장님이었습니다. 이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왜 커졌는지 또 대책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영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국 각지에 큰 피해 불러왔던 지난 집중호우 우리가 이제 극한호우라고 요즘은 부르더라고요. 옛날엔 집중호우로 표현이 됐는데 언제부턴가 저희가 극한호우라는 표현을 쓰게 됐는데 이게 이제 개념이 보니까요, 교수님. 1시간 강우량이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이거나 혹은 1시간 강우량만 봤을 때는 72mm 이상인 강우를 일컫는다. 와,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쏟아붓는 건가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극한호우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된 거는 2023년도부터인데요. 얼마 안 됐군요. 아마도 이제 기억하실 텐데요. 강남 일대가 침수된 2022년도 이 집중호우에 그 당시에 사실 시간당 100mm 또 110mm 이상의 비가 오면서 뭐 200년 빈도 뭐 400년 빈도 이런 강우가 내렸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기존 호우 경보나 예경보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이런 극한호우 개념을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극한호우 과연 어느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거냐 이게 참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요. 사실 우리가 시간당 한 30mm 정도의 비가 온다고 한다면 이 정도 비만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와이퍼를 이제 작동을 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와이퍼로 이제 작동을 하는 비 이 정도보다 그래서 시야가 앞이 안 보이는 정도가 시간당 한 30m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70mm 정도라고 그러면 거의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 앞에 시야가 거의 뿌옇게 안 보일 정도의 비가 오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차를 몬다 그러면 차를 세워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상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조금 양적으로 이걸 좀 비유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1년 평균 강수량이 약 1,300mm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극한호우 70mm 정도의 개념으로 한 하루 정도만 오면 1년치의 비가 하루에 다 온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그게 것 같습니다. 확 와서 닿는데요. 1년치 비가 하루에 올 정도로 그 엄청난 비가 하루에 그냥 우리가 옛날엔 양동이로 쏟아붓는다 그러는데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뭐를 뭐 쏘는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런 극한호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교수님 극한호우의 근본 원인 어떤 걸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분석하시다시피 이상기후라든지 또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인데요. 또 어떤 분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무슨 재난만 발생하면 다 무슨 기후 탓이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후라고 하는 지구의 여러 가지 상태라고 하는 것들의 이런 위력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또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또 이런 기온이 상승하는 만큼 수증기, 고온 다습한 공기들 또 수증기도 많이 머금은 공기들이 한반도 상공에 발달을 하게 되고요. 또 이런 고기압 발달에 비해서 또 이제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충돌을 하면서 이전 같으면 우리가 이제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장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비가 하루 종일 오던지 혹은 또 며칠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비가 왔거든요. 좀 지리하다는 느낌은 났어도 그게 무섭다는 생각은 안 했죠. 네, 맞습니다. 충분한 기간에 사실은 넓은 면적의 비가 골고루 왔던 게 사실은 좁은 지역 한마디로 최근에는 비가 오는 이 전선 형태가 띠 형태로 그래서 중부지방에서도 특정한 지역만 그래서 이 띠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사실상 재난으로는 본다 보면 강도가 그만큼 더 강하게 또 그리고 한마디로 예전에는 주먹으로 때렸다면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이렇게 비들이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약간 그런 누아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다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한 명만 집중적으로 그냥 때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피해가 특정한 지역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또 일순간에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근데 극한호우가 갑작스레 쏟아지면 방제 관점에서 이제 볼게요. 기존에 우리가 기존 방제 관점에서 대비하기에 이거는 좀 약간 차원이 다르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행정기관의 예보 시스템이라든지 대피 알림 시스템이라든지 기존의 그런 시스템들이 문제는 없습니까? 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예측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측이 된다면 그 시간 동안에 사실은 충분히 대비를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대한 부분들 조치들도 취할 수가 있는데 예측이 어렵다는 건 사실은 무방비 상태에서 사실은 공격을 당하는 거랑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이런 국지성 호우라든지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의 일기예보라든지 기상예보가 사실 상당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지역적으로 굉장히 좁은 형태, 세부적인 지역 형태의 이런 이제 이 기상 상황들이 급변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을 기존에 예보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을 이렇게 그리드화해서 수치 모델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 그리드 모델이 한 8km에서 8km 이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예보가 되고요. 네네. 또 이제 국지성 호우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작은 그리드 한 1.5km 내외 이 정도의 그리드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 그게 더 정밀하다는 거예요. 정밀합니다. 예, 정밀하지만 다만 또 이런 것들도 실시간성으로 바로바로 분석을 해서 바로바로 예보를 하는 상황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시간전 단시간에 굉장히 이 대기가 불안정성이 크니까 급변하는 상황들을 그때그때 미리미리 예측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라 대비도 어렵고 발생한 다음에 어떤 대응도 사실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뭐 야외 활동하거나 이럴 때 옛날에는 이렇게 그 앱에 그 날씨 앱들 있잖아요. 이렇게 날씨 보면 좀 맞았거든요. 언제부턴가 그게 정확성이 높아져서. 근데 언제부턴가 특히 최근에는 보면 분명히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막 쏟아지고 이런 그 예측성이 확실히 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극한호우하고 최근에 어떤 이상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있거나 이런 느낌이 체감이 되거든요. 자, 근데 교수님 이런 부분 또 어떻습니까? 비슷한 얘기인데 아까 좀 뭐 예측하는데 한계도 있고 말씀하셨는데 극한호우를 가정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재난 대응 매뉴얼은 좀 심하게 말하면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뭐 일부는 맞는 얘기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극한호우 개념이 도입된 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3년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의 재난 대응에 관련된 부분들이 매뉴얼로 갖춰지거나 또 정비되는 데는 상당히 좀 다소 시간이 이제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그래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이런 극한호우에 대한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데 짧은 시간에 바로 비가 내리는 상황이라면 사실 매뉴얼로 뭔가 예방, 대비, 대응, 수습복구라고 하는 이런 체계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측이 안 되면 예방이라든지 대비가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은 이미 예측하는 상황이 아니라 일이 저질러진 상태거든요. 이미 실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재난 대응 매뉴얼 상에서의 이런 대응 체계화가는 맞아 돌아가지가 않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한계로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호우라든지 또 일단 침수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위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황에 대한 판단하는 기준들이 대부분 호우주의보나 경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극한호우 개념들이 사실 따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도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정비될 필요는 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극한호우가 사실 정말로 예측도 어렵고 솔직히 발생한 다음에 그럼 빨리 뭔가를 조치해야 되는데 과연 매뉴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표준화된 방법도 아직까지 좀 난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부분 이렇게 극한호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재난 문자가 이제 발송이 되고요. 극한호우가 나니까 이렇게 위험합니다. 대피가 필요하면 대피하십시오라고 알리는 정도지 사실은 공적인 영역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들을 가동하는 부분들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그 알리는 부분이 좀 뭐라 그럴까 그 누락되지 않도록 알리는 부분의 전달률이 오히려 그걸 높이는 게 현실적으로 사람들 인명피해나 그런 것들을 줄이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맞습니다. 위험한 정보를 빨리 전달을 해서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각자가 좀 더 대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좀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도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할 때 어떤 뭐 지자체에서 이렇게 문자를 날렸는데 정말 대부분 노인들만 사는 그런 농촌 마을들 있잖아요. 그 고령층들이 그 문자 못 보고 그러고 그냥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군청에 있는 사람들이 총동원돼서라도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사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시스템적으로 완비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교수님 그러고 자, 특히 이제 인프라 개선 측면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인프라 개선이 좀 시급하다고 보세요? 앞서 인터뷰한 그 이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제일 급한 게 이제 제방 좀 제대로 잘 쌓아주십시오. 튼튼하게 쌓아주십시오 말씀을 하셨고요. 또 도심에서의 침수를 겪으신 분들은 야, 물 좀 잘 빠지게 해달라. 침수 안 되게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배수 시설이라든지 강의 뚝이라든지 이런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부분 이제 기반 시설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들인데요.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더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적응성이 있는 배수 용량 또 이를테면 또 수위가 높을 때 이런 것들 막아줄 수 있는 제방들을 설치하는 것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아무리 이런 시설적인 기준들을 상향한다고 해도 우리가 겪는 침수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수해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제 이런 인프라라든지 기반 시설들을 상향해서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전국의 하수관로 또 전국의 뚝이라든지 제방 이런 것들을 다 높이는 데는 당장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사실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적으로 뭔가 효과를 기대하기는 또 어렵다.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완성이 돼서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제 재난의 강도가 더 많은 비가 더 내려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본다면 이런 부분들 인프라에서만 기대해서는 사실상 효과를 보긴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 준 대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인프라로서 뭔가 방어를 해주지만 그걸 넘어서는 상황이라면 재산과 인명을 다 보호하는 것들은 어렵다면 사람이라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빠른 조치 그래서 위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경보 혹은 또 위험에 대한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일반 시민들한테 빠르게 전달해서 사람들이 각자 최대한 안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취하게끔 하는 것들 그래서 예경보 시스템들을 좀 더 촘촘하게 또 고도화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역 단위의 어떤 기상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해서 그 지역 단위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지금 실효적인 어떤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프라 갖추고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구조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은 시간도 걸리거니와 미래에 엄청난 어떤 기후 변화를 우리가 사실을 예측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운용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이렇게 그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교수님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하천 범람으로 인명 피해들이 잇따랐는데 우리 현재 국가 주요 강하천의 경우 100년, 200년 주기, 중소하천 50에서 80년 주기로 홍수에 견디도록 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체계도 조금 바뀔 필요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뭐 좀 더 이런 부분들 주기를 더 상향해서 더 강한 강도의 비 또 그래서 홍수위가 더 높아지는 부분들을 상향하고 그 상향에 대비해서 이제 예를 들면 뚝이라든지 제방들을 더 높이는 것들 이런 것들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노후화된 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정비해서 뚝이 터지거나 뭔가 이런 것들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침수가 일어나는 것들, 홍수가 일어나는 것도 막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죠. 뭐 이를테면 이 제방을 보강한다든지 또 이를테면 유수 단면이라서 물이 흐를 수 있는 이 단면적을 넓혀가지고 유량을 좀 더 많이 배출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물론 이제 이런 방법들도 가능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홍수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침수랑은 좀 다르게 홍수위가 상승하는 상황들 또 그리고 홍수위가 위에서 방류를 했다면 어느 시간이 되면 이 지역이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대별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홍수에 관련된 예경보 시스템을 시적절하게 정확한 시간에 예비적으로 발령해서 선제적인 대피라든지 조치가 가능하게끔 한다면 이런 부분들의 피해는 훨씬 더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할 텐데요. 예경보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를테면 필요하다면 홍수의 이런 여러 가지 수위 조절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소규모 댐이라든지 지천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수위 조절들을 위한 수위 조절용 댐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구축해 나가면서 종합적으로 제어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우리 그 야정마을 이장님 얘기할 때도 산사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자 그렇다면 산사태 경보 기준이나 취약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 이런 것도 좀 강화할 필요도 있나요? 예, 뭐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필요한데 사실 산사태 취약지구에 대한 부분들의 이런 이
요소들 취약지구를 선정하는 기준들을 보면은 사실 지금 기후 상황에 대한 반영들이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100년 주기로 해서 뭐 24시간 강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한두 시간 만에 비가 그냥 엄청나게 쏟아지는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의 취약성과는 조금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들어서 짧은 시간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이러한 기상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취약 정도를 판단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산사태 같은 경우에 또 많은 부분들이 비가 많이 오는 것들도 문제지만 지형을 임유로 변형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개발을 위해서 산을 깎는다든지 또 여기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또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광 설비 설치 때문에 이를테면 사면 같은 것들을 산을 일부러 깎는 이런 행위들 한마디로 산에 원래 고유한 지형의 변형을 준다면 이건 사실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자연에 적응돼 있는 지형에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만큼 취약도가 높아지거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이 지형의 변형이라든지 개발에 대한 정보들이 사실은 실시간으로 빠르게 반영돼서 취약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취약 주기를 약 한 5년 주기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업데이트되려면 5년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변화된 상황들을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가변적인 어떤 이런 이 취약 지구에 대한 선정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취약지구 선정도 5년에서 조금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자, 교수님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결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국가 방제 시스템 패러다임이 변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해 종합 대응 시스템 새로 구축해야 한다 이런 주문도 했고요. 자, 앞으로 재해 대응 시스템 근본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세요? 예, 사실은 뭐 이전까지는 우리가 재난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또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강화해서 재난을 막는다라는 개념을 생각했다면 최근 들어서 뭐 산불이라든지 또 이번 집중호우라든지 또 지금 폭염 앞으로 또 예상되는 또 한파 여러 가지 자연들은 대부분 다 극한의 개념으로 굉장히 우리가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재난 강도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막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물리적인 부분들 또 그런 관리적인 부분들의 역량들도 키워야 되겠지만 이런 다양한 이런 재난들을 못 막는다면 인명 피해라도 줄일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인명 안전에 관련된 위험 경보 또 선제적인 대피 중심에 대한 부분들 이미 이제 산불 이후에 선제적 대피의 중요성이라든지 체계들도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다면 사람이라도 적극적으로 살려서 인명 안전 측면에서의 어떤 중요한 어떤 재난 대응 시스템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또 하나는 이런 재난 대응 시스템에 사실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잘 통제에도 따라주시고 또 여러 가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 또 판단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잘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재난 대응 시스템 더하기 많은 국민들의 스스로의 재난 안전에 대한 역량들을 높이는 것들 이게 사실은 앞으로의 재난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모든 걸 쭉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복합적으로 해나가야겠지만 역시 초점을 맞추는 거는 인명 안전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아울러서 국민 개개인도 스스로 안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매치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더위가 계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개의 강한 고기압에 덮인 상태이기 때문인 건데요. 북쪽엔 티베트 고기압 그리고 남쪽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마치 이중이불을 덮은 듯한 구조인 겁니다. 이런 이중 열돔 현상으로 지표면에서 발생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이게 고스란히 축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폭염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티베트 고기압은 북쪽에 찬 공기 유입을 막고 10km 상공에서 열을 가두는 역할까지 하면서 폭염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본래 우리가 생각된 다음 질문하기 전에 우리 윤 기자는 이렇게 길거리 다닐 때나 요즘 같은 폭염 시에 본인을 어떤 보호하는 특별한 방책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 같은 기자들은 좀 바깥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은데 원래는 양산을 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양산이 필수인 상황이 돼서 딩동댕. 양산을 내가 꼭 그 갖고 얘기를 있어요. 하려고 그랬어요. 네. 저도 요즘 길거리 다닐 때 쓰고 다니거든요. 양산. 와,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그냥 조금 더운 정도예요. 양산 하나 쓰고 안 쓰고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 폭염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일단 다음 달 1일쯤 고기압 세력이 일시 약화되면서 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기온이 좀 다소 낮아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근데 이 시기엔 또 다른 극단적 기상 현상인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안심할 수가 없는데요. 더군다나 원래 8월은 좀 통상적으로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인 만큼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르면서 무더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무더위 길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이달 들어서 온열 질환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온열 질환자는 2,311명, 그러니까 사망자는 11명이고요. 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자 수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온열 질환자의 80% 이상이 실외에서 발생했고요. 고령층 비중도 상당했습니다. 가축 폐사도 지금 100만 마리를 넘겨 축산농가 피해도 적지 않은 상태인데요.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무더위 쉼터 운영 강화, 응급 대응 체계 점검 등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되는 폭염 속에 우리가 또 의외에 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해요. 자동차 화재 위험이 커진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합니까? 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여름철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실외에 주차된 차량의 실내 고온 현상에 대한 경고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공단은 직사광선에 노출된 차량의 실내 온도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고온 환경에 스마트폰이나 보조 배터리, 라이터, 음료수 캔 등을 방치하면 폭발 위험이 매우 높은 겁니다. 특히 전자기기는 배터리 손상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절대 차량 내부에 두면 안 되고요. 실내 온도 자체를 낮추기 위한 실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두면 대시보드 온도는 6도, 실내 온도는 5도 가까이 내려갔고요. 햇빛 가리개를 사용한 경우 대시보드는 20도, 실내는 2도 정도 낮아졌습니다. 또 차량 유리 면적이 작은 뒷면은 앞면보다 온도가 10도가량 낮았기 때문에 주차 시 차량 앞보다는 뒤쪽이 햇빛을 받는 방향으로 주차하는 것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양산 기억하시면서 주제 바꿔볼게요. 관광지로 잘 알려졌던 캄보디아가 최근엔 보이스피싱 범죄 근거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들 규모까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고 해요? 네, 확인됐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미국 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캄보디아 내 온라인 범죄 규모가 12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조 원에 달했고요. 이게 캄보디아 전체 국내 총생산의 27% 수준입니다. 이 범죄에 동원된 노동자만도 1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조직은 주로 중국인들이 이끌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 사기를 치는 이들이지만 해외에 있어서 단속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이 2,000명에 달한다라고 숫자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연루되어 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0명. 네. 또 한국인이 납치, 감금된 사건도 2022년엔 21건이었는데 작년엔 221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치도 이미 작년 전체에 근접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중국과 한국에서 온 범죄 조직원의 급증으로 치안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와, 이 보이스피싱 남의 돈을 이렇게 빼먹는
그건 정말 나쁜 범죄인데 어쩌다가 캄보디아가 이렇게 그 보이스피싱의 성지 비슷하게 돼버렸는지. 자, 시아누쿠빌 원래 관광 도시였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범죄 온상이 됐을까요? 네, 현재 시아누쿠빌은 더 이상 단순한 해변 관광지가 아닌데요. 네. 현지 시내 곳곳엔 중국어 간판이 내걸린 상점과 호텔들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국기가 없었다면 중국 도심과 다름없는 분위기였는데 네. 문을 연 곳들은 대부분 중국어 간판의 카지노였습니다. 이 도시는 2017년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따라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면서 급성장한 곳인데요. 호텔, 콘도, 고속도로 등 인프라가 속속 들어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도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과 경기 침체로 중국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이후 네. 미완공된 건물이 늘어났거든요. 이곳이 바로 범죄 조직들의 은신처로 바뀐 겁니다. 중국의 해외 도박 단속까지 겹치면서 카지노 건설도 중단이 됐고요. 이 때문에 도시는 사실상 범죄 아지트화된 상황입니다. 이들 조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한국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담하고 있는지도 뭐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조직은 철저하게 분업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총책은 중국 조직폭력배고요. 작업상 운영은 한국, 태국, 베트남인들이 맡고 있습니다. 네. 몇 개 층을 통째로 빌려서 팀 단위로 일을 하고 검찰 사칭, 악성앱 설치, 자금 이체 등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 응대도 한국어로 이루어지고요. 한국어 방송, 전화 응대, 전담도 따로 있어서 초기에는 고수익 알바로 속여 한국인을 유인한 뒤 납치 감금에 일을 시키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리 정부를 겨냥한 어떤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조한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놨는데요. 이번 담화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낸 첫 공식 입장입니다. 김 부부장은 한국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며 남북 대화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네. 남북 관계를 대적 관계로 규정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건데요. 과거 동족 개념의 남북 관계에서 이제는 국가 간 적대 관계로 고착됐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국제적 주목을 끌기 위한 쇼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고요. 이런 강경 메시지는 정부의 유화적 접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뭐 통일부 명칭까지 바꾸려고 하고 대북 확성기 중단하고 이렇게 뭐 되게 신경 쓰는 모습 보여왔는데 또 김여정 부부장은 통일부와 관련해서도 부정적 입장 밝혔다고 해요? 네, 김 부부장은 통일부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은 건데요. 통일부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우는 것을 보더라도 흡수 통일의 망령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을 해체 대상으로 본 건데 이재명 정부가 선임자와 다를 게 없다면서 대북 정책 연속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 모류와의 대결 기도는 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라고 단정하기도 했는데 네. 앞에서는 긴장 완화, 관계 개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대결 노선을 걷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이런 북한 담화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떤 반응 내놨습니까? 대통령실은 오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 유의하고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 고위 인사의 첫 대남 메시지인 만큼 신중하게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대통령실은 남북 간의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싸울 필요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루이비통 비롯한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최근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최근 명품 업계에선 실적 둔화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프랑스 명품 그룹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LVMH라고 불리는데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4% 줄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순이익이 무려 22%나 급감했는데 이 영향으로 LVMH 주가는 올 들어 23% 가까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실적 부진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지만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곳에서는 투자자들이 구조적인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근데 모든 명품 브랜드가 부진한 건 아니고 가격 전략에 따라 또 실적 차이도 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금 얘기해 봅니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세제 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합니다. 뭐 조만간 발표될 것 같은데 세제 개편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 세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세법 개정안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세제 개편안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매년 개정안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대한 세제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나오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개편안으로 표현했거든요. 이것 뜻은 전반적으로 이제 세제의 큰 틀을 바꾸겠다라고 보는데, 큰 틀을 본다 그러면 이제 부자 감세를 중단하겠다. 이게 아마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시겠지만 세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세수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세제 개편안에 거의 이제 확정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만간 이제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징이 말씀드린 것처럼 감세 정책에 대한 이제 정상화 부분, 이런 부분이 아마 발표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뻔히 예상되는 거는 야당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는 아시겠지만 수세 우위에 밀리고 있다 보니까 아마 정부가 발표되는 대로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부자 감세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이제 표현 쓰셨고,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은 쭉 있어 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세수를 다시 회복하고 올린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뭐 세금을 올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부자한테 주로 많이 올리든 이거는 좀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거고, 부자 감세라는 건 약간 정부 여당 측의 주장이기도 하고 야당 쪽은 증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이제 뭐 세수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확보되는 거는 이제 중요한 일이긴 한데, 자 예를 들어서 그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되돌리는 내용 아까 개념만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법인세율 이제 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 되게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율 인하하는 거는 기업들이 힘을 실어줄 수 있고, 그만큼 이제 세율이 인하됨으로써 사실상 사업에 대한 탄력도 받을 수 있고 매출도 늘어나고 그게 이제 사회 환원도 할 수 있고라고 그 당시에 찬성을 했는데, 한 2년 지나고 보니까 어땠어요? 사회 환원이 전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 특히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넘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너무 힘들고 고금리 때문에 너무 위축을 받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보너스 잔치한다. 네, 그래서 너무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법인세율 인하 1% 각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사회적 환원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지금 현 정부도 아마 같은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포인트 정도를 다시 한번 이제 현행대로 돌리겠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는 마이너스 해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최저가 9에서 24% 이제는 세율이 10%에서 최고 세율이 25%로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 세율이 다시 1%포인트 정도 높아지는. 그다음에 이제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세에 부과가 되는 그 대주주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현행은 50억 원이거든요.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10억 원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10억 원이었다가 이게 이제는 연말에 무슨 일이 나냐면 대주주들이 이 양도세 폭탄 피하려고 매도 폭탄을 날립니다. 연말에 항상 12월 달에. 그러니까 주식이 쭉 빠져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걸 좀 완화시켜 줄게라고 해서 이 50억 원으로 사실상 그 양도세 기준을 높여놨었거든요. 그걸 다시 10억으로? 다시 10억으로 한다라고 이제는 지금 이제 정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예의가 이렇게 갈 거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증권 거래 세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권 거래할 때 이제 세금이 붙는데 이 세율이 이제 현행이 0.15%인데요. 이거를 0.18%로, 왜냐하면 금투세가 사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원래 금투세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 세율이 이제는 계속적으로 낮아졌던 건데 네네. 금투세는 뭐 사실상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예, 예. 다시 이제는 증권거래율을 좀 세율을 좀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외에도 뭐 감액 배당에 대한 뭐 과세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도 있는데 네. 핵심적인 건 딱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곧 조만간 아마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편에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여전히 상당히 높은 편이다.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뭐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명목세율은 분명히 높은 거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법인세율을 그래서 좀 낮춰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세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세율을 낮춰주다 보니까 세수 확보할 데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지금 법인세수가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03조 6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갈수록 줄을기 시작해서 2024년도 같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62조 5천억 원.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많이 나네. 40%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봤을 때 이게 법인세율이 너무 줄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원상 회복시켜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는 법인세율을 높이는 건데 지금 명목세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높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실효세율이라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세율에서 보통 각종 공제를 또 빼잖아요. 예. 이런 공제 금액 빼고 감면 혜택 빼고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실효세율을 본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한 17에서 한 18% 정도 사이다라고 네. 해서 OECD 국가 대비해서도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는 좀 있겠지만은 현재는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효세율을 보면은 법인세 낮지 않느냐. 그래서 1%포인트 정도 지금 상향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장인들 내는 근로소득세 있잖아요. 요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추세는 그래요. 일단은 뭐 법인세율은 높이는 추세고 네.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아마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해서 다 받으시잖아요. 네네. 그 원천징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건데 이제는 이거는 좀 낮춰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는 네. 중장기 개편 과제로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공제는 뭐 자녀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는 그래요. 일단은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근로 의욕을 위해서 세율을 좀 낮춰주는 방향으로 뭐 전 정부도 그랬고요. 현 정부도 이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부동산세제는 이번 개편에 있어서 빠질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시장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6.27 대책 나왔잖아요. 대출 규제 정책이 나와서 시장의 흐름을 보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가 않고 뛴다라고 본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가져올 카드는 역시나 세금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추후에 결정할 거로 보고 있고 일단은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아시겠지만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부세를 결정했을 때 그 세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현행 이제 60%예요. 근데 이게 시행령이거든요. 그걸 언제든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90%, 95%까지 가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는 전 정부에서 60%까지 낮춰놓은 상태라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제든지 높일 수 있다 보니까 일단은 지켜보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종부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높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의 기조가 어쨌든 여기서도 돈을 더 거둘 것 같아요. 여기서 분명히 세금을 더 걷어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아시겠지만은 전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낮춰줬던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종부세 부담이 크다 보니까 종부세 부담이 전 정권에 대한 역작용일 수도 있고, 그죠? 맞습니다. 반작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아마 종부세를 높여갈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율 높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것도 높아질 그것도 이제 시행령인가요? 네, 제초안 같은 것도 이제는 좀 걸려 있는데 제초안은 아시겠지만 뭐 조합원들이 이제 재건축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인당 8천만 원 이상의 그 수익이 넘어갈 경우는 거기서 반을 회수하는 거거든요. 이 제초안 때문에 사실 재건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계속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완화는 됐는데 글쎄요. 이게 제초안도 다시 한번 좀 크게 오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종합부동산세하고 제초안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셨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이제 세금 얘기해 봤는데
9월부터는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릅니다. 24년 만이죠? 예, 맞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세금과 다른 내용인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은행에서 통장에 돈을 넣어놨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알다시피 24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9월 1일부터 네. 이번에 이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이게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억 원까지는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1억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9월 1일부터입니다. 9월 1일부터. 네. 자, 예금 보호 한도가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9월 1일부터 이제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그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달라지게 돼요? 소비자 편익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5천만 원씩 쪼개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통장. 예. 그러니까 너무 귀찮잖아요. 예. 자산 규모도 늘어났는데 이걸 5천만 원씩 원금 보장 받으려고. 이게 총액이 5천이었던 건 아니죠? 어떤 그 예금 보호 한도라는 게 한 고자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5천에서 1억이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금융사별로 5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예금자 보호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통장별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 은행에서 통장이 예를 들어서 3개인 거예요. 근데 합산해서 이게 만약에 5천만 원이 넘어간다. 그럼 5천만 원까지입니다. 한 금융사별로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는 보통 5천만 원씩 보장을 받으려고 각각의 은행들마다 5천만 원씩 쪼개서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한도가 이제 1억 원으로 올라간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금융사별로 이제 1억 원 한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귀찮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편익을 위해서 편익이 많이 올라갔다. 네, 그리고 자산 규모가 올라갔는데 24년 동안 5천만 원 한도 이거 너무 사실 우리나라 GDP도 그만큼 올라갔는데 네, 너무 부족하다는 평이 있어서 1억 원까지는 이제 상향을 했다. 한도 상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1억 원까지 보호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과연 모든 게 다 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되는지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억 원까지 한도가 이제는 상향이 되는 거는요. 은행권, 그다음에 저축은행, 이금융권. 그러니까 뭐 총 보면은요.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금융상품 가입했을 때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셔야 됩니다. 금융상품 가입할 때 이게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은행 안에서도요. 여러분 상품 팔잖아요. 방카도 팔고 여러 가지 상품을 파는데 은행이라고 해서 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금과 적금 이렇게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금융상품을 가입하셨을 때는 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당연히 펀드라든지 투자 상품. 내가 뭔가 이렇게 투자하는 상품은 원래부터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상품인지 예금 상품인지를 구분하셔서 항상 체크하셔야 되겠고 가장 좋은 방법은요. 물어보는 겁니다. 예, 상품을 가입했을 때 내가 뭔가 이상해.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이게 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거냐 아니면 안 되는 거냐. 안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펀드나든지 대부분의 투자 상품일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딱 빨리 나는 예금자 보호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못 받으면 나중에 이제 불안전 판매가 되기 때문에 꼭 요거는 체크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예금 상품도 사실상 꼭 체크를 하시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금 상품까지 어쨌든 이게 예금 보호 한도로 저 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입할 때 확인을 하고 가입해라 그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자, 예금 한도 얘기는 그렇고 아까 제가 이제 뭐 세제 개편 얘기하면서 이제 저기 하나 그거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조세가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뭐 발표 시점이랄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세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적절한 타이밍에서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우려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세제에 대해서 지금 좀 딜레이가 된다 그러면 원래 좀 약간 미뤄졌거든요. 지금 원래 이맘때쯤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우려스러움이 있죠. 이게 불확실성이 커진다. 투자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팡을 못 잡다 보니까 이런 우려점도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신중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세제의 어떤 틀을 지금 바꿔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대로 된 좀 새벽 개편안이 나와서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덜할 수 있고 조세 형평성에 맞는 그런 어떤 안들이 좀 나와주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그 부동산세 같은 건 또 민감하니까 시장 흐름을 좀 더 보겠다 그런 봐야죠. 거네요. 네네. 네네. 자, 부동산세에 관해서는 좀 이게 민감하고 시장이 또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보겠다.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